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되는 박성화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1960년대 초반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 속 첫 장면은 늘 흐릿합니다. 흙냄새 나는 골목길 여름이면 윙윙거리던 파리떼 그리고 어머니의 등에 엎여본 하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그때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만 기억날 뿐이죠. 제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돌연 결심했습니다. 서울 가야 한다. 여기서는 못 산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어렸던 어머니는 그때도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28배 나이에 내 아이를 낳고 가난과 폭력 속에서 견디던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창밖을 보았습니다. 논밭이 흘러갔고 산이 스쳐 지나갔고 제 어린 시절도 그렇게 뒤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변두리 달동네였습니다. 판잣집 하나를 겨우 얻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나갔지만 제대로 일하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돈 줘.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와 세 동생들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 어머니가 신음하는 소리, 동생들이 우는 소리.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집 밖 담벼락에서 밤을 지새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면 저희는 집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겨울밤이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동생들은 울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나흘씩 사라졌다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로 저희를 키웠습니다. 채소를 팔고 생선을 팔고 달걀을 팔고 무엇이든 팔아서 우리를 먹였습니다.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팔았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반에서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형편이 나은 친구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도시락도 변변찮았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동네에는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정직한 장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 집 계란은 싱싱해. 여기 아줌마는 정직해. 그렇게 장사가 나아지자 저희 생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매일 보리밥만 먹던 게 가끔 쌀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반찬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동생들도 무사히 국민학교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도 새 것을 샀습니다. 비록 싸구려였지만 구멍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학교에 보내주시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쁜 얼굴을 보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마셨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는 못 보낼 것 같다고. 돈이 없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괜찮아요, 어머니. 일하면 되죠.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더 열심히 장사하셨습니다. 새벽 더 일찍 나가시고 밤 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 중학교 입학금을 내셨습니다. 너는, 너 말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장사로 닳고 닳아 송금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가족을 지키겠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13살 소년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다짐은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공고라도 나오면 취직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장사를 했고 저는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다락방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은 판잣집이었고 제 공간이라곤 다락방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더위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교과서를 펴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기계과였기에 수학과 물리, 기계제도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일용직으로 떠도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직장, 정기적인 월급.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고함을 지르며 어머니가 맞이했습니다. 당신 밥 먹어요. 닥쳐. 돈이나 내라.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벽으로.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보다 작고 약해진 아버지였습니다. 술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이 X 같은 새끼가 감히. 닥치세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욕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어머니 때리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가 더 이상 어머니를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존재가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진 걸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술은 여전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고주망태가 되시진 않았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시고 조용히 주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죄책감과 어머니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공고 3학년 가을, 저는 병역 특례 자격으로 남쪽의 한 조선소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본 바다는 넓었습니다. 태어나 거의 서울에서만 살았던 저에게 그 드넓은 바다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잣집, 좁은 다락방, 술 취한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공고 기계과를 나온 덕분에 도면을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이었기에 잔심부름도 많았습니다. 커피를 타고 공구를 나르고 선배들의 도면을 정리하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기숙사는 좁았고 밤이면 피곤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꽁꽁 싸맸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양말에 나눠서 숨겼습니다. 한쪽 양말에 지폐 몇 장, 다른 쪽에 또 몇 장. 신발 밑창에도 숨겼습니다. 그렇게 돈을 나눠 숨기고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양말 속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는 돈을 받고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여동생들 학비 내시고 생활비 쓰세요. 아들아, 고생했다. 그게 제 월급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남기고 거의 다 집에 보냈습니다. 여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숙사 식당 밥만 먹었습니다. 간식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야, 너 맨날 돈 없다고만 하네. 미안해. 진짜 없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으니까요. 월급은 거의 다 집으로 보냈고 제게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을 아끼다 보니 몸이 축났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너 밥 제대로 먹냐? 네, 잘 먹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취업한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서울로 잠시 올라왔습니다. 쉬는 날을 이용해서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너 여자 소개해 줄까? 내가 아는 동생인데. 아니야, 괜찮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연애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괜찮은 애야.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여자였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그냥 그 여자애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색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무슨 일 하세요? 조선소에서 일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사귀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딱하게 자랐다는 것을. 부모님은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컸어요. 눈치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라도 나왔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더군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갔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학비를 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졸업했으니 다행이죠. 쓸쓸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았구나. 적어도 저는 부모님이 계셨고 학교라도 다녔는데 그래도 사람은 순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서울 말도 서툴렀습니다.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수줍음이 많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차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습니다. 아니, 좋은 것을 넘어 절실했는지도 모릅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 고된 노동, 가족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타지 생활과 외로움에 몸서리쳤던 저는 그 여자애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선소에서 보내는 편지, 서울에서 오는 답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면 그녀를 만났습니다. 쉬는 날이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조선소 근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피를 받은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란 저는 좋은 사람일 리 없었는데 하지만 그 여자애는 그렇게 믿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렸습니다.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만 하고 초촐하게 국수라도 말아 먹었습니다. 친구 몇 명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또 가난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걱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잘 살아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촉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 작은 손가락, 가느다란 숨소리. 저는 울었습니다. 조선소 철판 위에서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 작은 생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것들을 겪지 않게 하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폭력을 보지 않게 키우겠다고.
제가 받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군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역 특례로 일하던 중이었지만 몸이 약해서 제대로 복무하기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을 아껴서 영양식조에 가까웠고 자주 아팠습니다. 게다가 아이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두고 군대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이 끊기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결국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콤플렉스로 남았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들,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선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아내와 아이, 어머니와 동생들 모두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무리 탓에 몸이 안 좋아져 조선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타지 생활을 계속하는 탓에 제 몸이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차고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간도 폐도 상할 수 있어요. 25살.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나이에 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니 수입이 끊겼습니다.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고 수지는 아이를 돌봐야 해서 일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물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버려진 철근, 폐지, 고철을 주웠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수진도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함께 나왔습니다. 여보, 저기 철판 있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물을 주었습니다. 손은 까지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번 돈은 몇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라면을 샀습니다. 밤이면 수진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등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하지만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몸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는 또 어머니께 신세를 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장사로 살아오신 어머니는 이제 나이 들어서도 국밥집을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또 도와주셨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잖니. 쌀도 주시고 반찬도 싸주시고 가끔 돈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늙은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넌 내 아들이잖니.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에게 또 짐이 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대기업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큰 회사였습니다. 당시에도 잘 나가던 대기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기술직 채용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 제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저는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제 기술과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운 것들, 용접과 설계, 현장 경험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수진도 조마조마해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다른 데도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고물을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합격.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붙었어. 합격했어. 수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대기업. 그곳은 제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안정된 월급, 복지, 미래. 처음으로 제 삶이 탄탄대로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출근 첫날, 새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들어섰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렘, 희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배우고 매뉴얼을 외우고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제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월급이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겠구나. 수진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진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제대로 된 밥상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돈으로 드리는 첫 용돈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괜찮겠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살림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옷이 늘어나고 화장품이 늘어나고 집에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여보, 이거 다 뭐야? 필요해서 샀어요. 수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처럼 가져보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허영심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걸 자기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돈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저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결핍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진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소문이 나자 친척이라는 작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수진을 꼬드겼습니다. 형부 대기업 다니잖아. 돈 좀 빌려줘. 수진아, 우리 좀 도와줘. 가족이잖아. 수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니,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겁니다. 돌려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당시 저는 대기업 직원이었기에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상용으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급한데 쓸 게 있어서.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카드값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에 쓴 거야? 미안해요. 수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됐습니다. 사과하고 다시 쓰고 또 사과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출이었습니다. 제가 카드값 때문에 화를 내면 수지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때로는 일주일씩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를 챙기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돌아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카드값은 계속 쌓였고 수진의 가출은 반복됐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수진에게 소리를 질렀고 수진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7살이 되더래 수진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은 몇 벌 없어져 있었고 화장품도 챙겨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몇 글자로 사라졌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카드빚. 수진이 쓰고 간 돈들.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첫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자 채권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제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데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이와 제가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밥을 먹이고 아이를 봐주시고 돈도 보태주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늙은 몸을 이끌고 또 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을까요?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한 게. 저는 원래 술을 멀리 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로 인생을 망쳤기에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홀로 마셨습니다. 첫 잔은 쓰고 메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시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래서 아버지가 마셨구나. 한 번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게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충혈된 눈, 술 냄새, 담배 연기.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닮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를 게 없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술과 담배 없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7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빚을 갚으며 어머니께 신세를 지며 사는 이 삶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나자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제 월급에 걸린 압류가 풀렸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식당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도 대주시고 제가 부족한 생활비도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며 아들을 돕는 어머니를 보면 제 무능함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괜찮다. 엄마는 이래야 건강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쉬고 싶으셔도 쉴 수 없다는 걸. 아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모시고 계셨습니다. 편찮으셨습니다. 평생 술로 망가뜨린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간경화가 심해져서 병원을 자주 오가셨습니다. 여동생이 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어머니가 간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증오했으니까요. 평생 가족을 괴롭히고 어머니를 때리고 술만 마시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술을 마시는 제 모습,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제 모습. 아버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없이 크는 아이였지만 의젓했습니다. 아니, 의젓해 보였습니다. 10살, 11살 소년의 얼굴에는 늘 외로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 그래 고맙다. 아들은 제게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안 했고 친구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그녀도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9살 된 초등학생 딸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는 게 어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좀 안정될 거야. 재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새엄마를 보는 눈빛에 거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엄마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지내자.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지만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새엄마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새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아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새엄마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툴렀습니다. 아들과 새여동생도 서먹했습니다. 11살 소년과 9살 소녀.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방문을 닫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봐. 네. 하지만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가족이 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하더군요. 아들이 새엄마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엄마도 아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여동생과도 가끔 TV를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족의 형태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대기업을 그만둔 겁니다. 1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이었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니 부러웠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어. 재혼한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왜 굳이? 걱정 마. 잘 될 거야. 하지만 계획은 막연했습니다. 그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제조업 관련 회사였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사업 경험은 없었습니다. 거래처 확보도 어려웠고 자금 관리도 서툴렀습니다.
당시는 IMF를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사업은 그럭저럭 유지되었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만큼 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집에 가져다 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가끔은 못 가져다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직원 월급을 주느라 여러 이유로 집에 돈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때마다 재혼한 아내와 싸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혼자 딸을 키우다가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기에 결혼한 것인데 퇴사를 하고 사업한다고 돈도 못 가져다 주니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그럼 당신 대기업 왜 그만뒀어요? 잘 될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다고? 계획도 없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무모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겨우 화목해지기 시작했던 가족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새엄마 사이도 다시 서먹해졌습니다. 새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사업이 안 풀리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집에서 싸우니 더 힘들었습니다. 술로 도피했습니다.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날아갔고 대출은 늘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10년 경력이 있어서 회사를 다시 다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생활비 줄게. 하지만 한번 틀어진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는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사업한다며 돈을 날린 남편을, 가족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운 남편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꾸역꾸역 9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컸습니다. 아들은 20살이 되었고 새딸은 18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조용했고 TV를 봐도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집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같이. 퇴근하면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혼자 마시고 취하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취하면 난폭해졌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제정신이세요. 누가 사업한다고 했어요.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며 자랐습니다. 제 아들도 새딸도. 그 아이들에게 저는 폭력적이고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재혼한 지 9년 만에 이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경제적 문제. 제가 사업 실패로 빚을 만들었고 가정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새엄마와 아들은 끝내 가까워지지 못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술버릇. 저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셨고 취하면 난폭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아내도 결국 떠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당신과는 못 살아요. 그때 또 재산을 잃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제가 번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남은 건 빚과 공함뿐이었습니다. 마흔 후반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했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빠 바빠서. 그래.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부끄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두 번 이혼하고 술만 마시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 아들이 저를 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마흔 후반의 남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로 망가진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아버지가 되었구나.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 사업 실패의 빚더미. 술과 폭력. 저는 제가 평생 증오했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고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란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간성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저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마흔 후반의 나이에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차가운 밥상, 그리고 소주병만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당장 제대로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있고 두 번의 이혼 이력에 사업 실패까지. 이력서를 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가서 같이 살자. 어머니는 그동안 운영하시던 식당을 정리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못난 아들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리신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가 된 아들이 안쓰러워서 술로 망가질까봐 걱정되어서 오신 거라는 걸. 어머니와 저는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해오셨으니 경험이 있었지만 저는 장사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를 뽑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는 늙은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습니다.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생기고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남는 건 없었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적었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컴퓨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한산한 오후 시간, 저는 노트북을 펴고 일했습니다. 예전에 배운 기술들을 활용해 간단한 도면을 그려주거나 데이터 입력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기술이 있으니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50대 남자가 어머니와 분식집을 하면서 알바로 푼돈을 버는 신세.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몇 년 꾸려가던 중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지만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혼자세요? 네, 이혼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고향에 친구 혼자 사는데
그는 자기 고향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권했고 저는 결국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살집이 있었지만 젊고 살을 빼면 이쁠 것 같았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50대 초반 2번 이혼하고 어머니와 분식집을 하는 남자. 제게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가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진보다 더 뚱뚱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후였으니까요. 50대 초반 저는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도 말렸습니다.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문화도 다르고. 어머니도 반대하셨습니다. 아들아,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도 외로워. 혼자는 싫어.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나이, 문화, 언어의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가 되기 싫었습니다. 결혼은 재앙이었습니다.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50이 넘어 얻은 아이. 늦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키우려 했고 그녀는 자기 나라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부딪혔습니다. 기저귀를 어떻게 채우는지, 밥을 어떻게 먹이는지, 재우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갈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 키워봤어. 이렇게 해야 해. 한국 방식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50대였고 그녀는 30대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젊었고 활동적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문화 차이는 더 컸습니다. 음식, 생활 습관, 가치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좁히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그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족한테 돈 보내야 해요. 알아.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 왜요? 당신 돈 있잖아요. 저는 풍족하게 줄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 장사와 컴퓨터 알바로 벌어지는 돈은 우리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남자 돈 많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나는 돈 없어. 갈등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자기 가족들을 한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동생이 왔고 사촌이 왔고 친구들도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을 불러? 가족이에요. 도와줘야죠. 우리도 살기 힘든데.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습니다. 집에 머물고 밥을 먹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또 저는 술로 도피했습니다. 집이 괴로우니 술을 마셨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아내와의 다툼, 처가 식구들의 요구.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또 술 마셨어요. 닥쳐.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사냐고.
그녀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돈, 돈. 당신 돈 없어. 닥쳐. 내가 벌어올 거야. 하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분식집 장사는 점점 안 되었고 컴퓨터 알바도 줄었습니다. 기술도 낡았고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나이가 드니 몸이 성치 않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술 때문에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동생들에게, 옛날 친구들에게.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욕을 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도와줘라. 아버지 술 깨고 전화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지방으로 돈 벌러 나갔습니다. 공장 일자리를 구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도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저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술 마신 제 모습이 두려웠던 겁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난폭한 아버지. 아이는 제가 다가가면 울며 도망갔습니다. 아빠, 싫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지방에서 돌아오면 싸웠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저는 법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술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또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는 취소되었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60대 초반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겨우 노모가 계신 낡은 빌라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저를 돌보셨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고 정신도 없고 술만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붉은 얼굴, 충혈된 눈, 비틀거리는 걸음. 저는 제가 평생 증오했던 그 사람과 똑같아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닮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첫 번째 아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거나 짧게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술 취한 채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동생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면 눈치를 줬고 나중에는 아예 피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도 살기 바빠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60대 초반 3번의 결혼, 3번의 실패. 아이 둘 하지만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술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지금 저는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의 시설관리원입니다. 보일러를 점검하고 전기를 확인하고 수도 문제가 생기면 고치러 다닙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월급은 적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 요양비를 대고 제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주변에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구해 헤맵니다. 저는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시설관리실은 좁고 춥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공구함이 전부입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많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를 관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요 하고 부릅니다. 화장실이 막혔다, 보일러가 안 된다, 전등이 나갔다. 그럴 때만 저를 찾습니다. 빨리 좀 와보세요. 네, 곧 갈게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60이 넘은 시설관리원.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디 큰 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프면 입원이라도 하고 그렇게 조용히 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괜찮으시네요. 간 수치가 좀 높긴 한데 술만 줄이시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술을 줄이라니. 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몸뚱이마저 원망스럽네요. 아프면 죽기라도 할 텐데 멀쩡히 살아있으니 계속 견뎌야 합니다. 외로움도 후회도 자책도 모든 걸 안고 살아야 합니다. 술은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편의점에 들러 소주를 삽니다. 2병씩. 시설관리실로 돌아와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요. 한 잔, 두 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익숙합니다. 매일 마시는 술인데도 여전히 쓰고 맵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십니다. 취해야 잠이 오니까요. 새벽 3시, 4시. 세상이 고요할 때 저는 가장 시끄럽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가 소용돌이칩니다. 후회, 자책,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짓누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맴돕니다. 왜 결혼을 3번이나 했을까? 왜 술을 마셨을까? 왜 가족들을 괴롭혔을까? 왜 아버지처럼 살았을까?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 탓, 환경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제 책임입니다. 술잔을 또 듭니다. 마십니다. 그렇게 새벽이 갑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8순을 넘기셨습니다. 요양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가 많지만 가끔 집에 오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들아, 집에 가고 싶다. 어머니 병원에 계셔야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집이 좋아.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가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늙어서는 병원 신세. 편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요양비를 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제 월급에서 그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생활비 쓰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어머니 치료비와 요양비를 대고 있습니다. 여동생들이 있긴 합니다. 셋째까지 여동생입니다. 하지만 첫째 여동생은 저만큼이나 개차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빚지고 술 마시고 저와 똑같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여동생은 그나마 괜찮게 삽니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못 낼 때 몇 번이나 대신 내줬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낼게. 고맙다. 하지만 제 자격지심과 못난 심성 탓에 여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동생이 도와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내가 오빠인데 동생한테 신세를 지다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오빠 엄마 병원비 이번 달 건 내가 낼게. 알았어. 오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신경 쓰지 마. 차갑게 대합니다. 동생이 서운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 제 자격지심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셋째 여동생도 가끔 연락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전화하면 퉁명스럽게 굴고 심지어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빠 술 좀 주여. 내 인생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 동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어갑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께 가끔 전화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통화가 아닙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깜빡했다. A씨 맨날 깨먹으시네. 제대로 좀 챙겨 드시라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조금 있으십니다. 자꾸 까먹으십니다. 약도 까먹고 식사도 까먹습니다.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화를 냅니다. 때로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술에 취하면 더 심합니다. 그렇게 아프면 차라리 빨리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빨리 죽으라는 말. 그 끔찍한 말을. 전화를 끊고 나면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평생 저를 키우신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저희 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입니다. 늙어서 병들어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빨리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역겹습니다. 제 자신이 역겹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합니다. 반복됩니다. 술을 마시고 전화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끊고 후회하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시설관리실 작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완전히. 폭력, 술, 무책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저는 제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두 번째 아내에게, 세 번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늙은 어머니에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나을 게 없구나. 아니 어쩌면 더 못한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어머니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명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림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문자라도 보내봅니다. 아들아 보고 싶구나. 잘 지내냐? 답장은 없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뜹니다. 아들은 저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답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들의 대답입니다. 아버지와는 엮이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아내와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있어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동생들도 멀리합니다. 첫째 여동생은 연락이 안 되고 둘째와 셋째는 제가 화를 냈더니 멀어졌습니다. 제 자격지심과 자존심 때문에, 제 못난 성격 때문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어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못난 아들 걱정하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마저 제대로 모시지 못합니다. 요양비 내는 것도 빠듯하고 병문안 가는 것도 귀찮고 전화해서는 소리나 지르고. 그게 제가 어머니께 하는 전부입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좁은 시설관리실에서 소주나 마시는 외로운 노인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술 마시고 잠들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사람들이 잠듭니다. 행복한 가정들, 따뜻한 가족들. 제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소주잔을 듭니다. 마지막 한 잔을 비웁니다. 아, 시발. 욕이 나옵니다. 누굴 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운명을, 아니면 저 자신을, 아마 저 자신일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저니까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일하고 술 마시고 후회하고 또 술 마시고.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60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언제까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1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오늘도 관리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업일지가 놓여 있고 CCTV 화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비춰집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부모들이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젊은 부부, 손자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CCTV 화면 속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따뜻한 가정 함께하는 시간. 저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을까요? 3번의 결혼, 3번의 실패. 저는 그 어떤 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모두 잠들고 저만 깨어 있습니다. 관리실은 고요합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춥니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냅니다. 플라스틱 컵에 따릅니다. 한 잔, 두 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디습니다. 인생 같습니다. 쓰고 맵고 독합니다. 하지만 계속 마십니다. 이것 말고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휴대전화를 봅니다. 통화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몇 달 전, 아니 1년 전일지도 모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망설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평생 제대로 아버지 노릇 못하고 술만 마시고 가족을 괴롭힌 남자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전화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저는 실패한 아버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증오와 실망의 대상으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제가 4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평생 마신 술이 간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말년에는 앞도 제대로 안 보이셨습니다. 황달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배에는 복수가 차고 온몸이 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니 몸속 독소가 쌓이고 의식이 흐려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죽었구나. 그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편해지겠다고, 이제 더 이상 폭력과 술주정을 안 봐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괴롭히고 어머니를 때리고 술만 마시던 그 사람을, 장례식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힘들었을 겁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전전하며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내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괴감이 컸을 겁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무능력. 술로밖에 도피할 곳이 없었던 한 남자의 비극.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3번의 결혼, 3번의 실패.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술로 인생을 망치고 늙어서는 혼자 관리실에서 소주나 마시는 남자.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결국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미워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제사 때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왜 어머니를 때렸냐고, 왜 술만 마셨냐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술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을. 자괴감이 클수록, 무능력함이 느껴질수록 술로 도피하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내들을 떠나보내고 아들들을 상처 입히고 어머니께 욕하고 가족을 괴롭힌 것들. 모두 제 책임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으니까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술을 끊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습니다.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외로움, 후회, 자책. 이 모든 것들을 술로 덮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문득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겁니다. 벨이 울립니다. 한참 후 간호사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머니 보호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깨워드려도 될까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주무시는데 무슨 급한 일이시죠? 아닙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괴롭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우는 이 남자가 우습습니다. 관리실 형광등 아래 소주병을 앞에 두고 혼자 우는 늙은 남자.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관리실 창밖으로 동이 틉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집을 나섭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돌아갑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일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의미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간성으로 습관으로.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였을까?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답은 애초에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실패하고 무너지고 후회하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가난과 무능력 속에서 술로 도피하며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폭력과 가난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며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3번의 결혼, 3번의 실패. 자식들과의 단절, 술에 찌든 인생. 하지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갈리실 작은 거울을 다시 봅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친 한 남자가 보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술에 취한 남자. 60이 넘어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하지만 그게 저입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실패한 인생, 무너진 남자, 외로운 노인. 소주잔을 듭니다. 마지막 한 잔을 따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이 탓일까요? 술 탓일까요? 컵을 들어 올립니다. 입에 댑니다. 스디쓴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살아야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쓰러질지도 1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살았습니다.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60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가난 속에서 자라고 결혼하고 실패하고 또 결혼하고 또 실패하고 술에 빠지고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실패와 무너짐의 기록입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다가 아버지가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후회는 많습니다. 미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 이미 저지른 일들. 그저 오늘을 삽니다. 내일도 살 겁니다. 모레도. 죽는 날까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